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잠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연구의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을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11월 30일 가질 예정입니다. 저희 연구에 그동안 코로나라서 모이질 못했었는데 첫 번째 오프라인 모임인 만큼 모든 선생님들 함께 만나뵐 수 있도록 미리 일정을 좀 조율해 주셔서 그날 많은 선생님들 함께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경찬 선생님의 수업설의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 수업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이나 말씀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화면 공유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선생님들 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선생님도 혹시 화면 다 잘 보이실까요? 네, 선생님. 미래교육 네네.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친해지기라는 제목이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그 네. 모니터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그 화면에 띄워놓으면 공유 화면이 끊기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선생님들 얼굴은 제가 다 닫아놔서 그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서울 해누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데이터 과학을 주제로 이곳저곳에서 뭐 부족한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이번 시간에는 미래교육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로봇과 친해지는 그런 차시로 선생님들과 수업을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중등 과정에서는 조금 더 좀 난이도가 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뭐 영재 학급이나 이런 특정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았던 그런 학생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더 낮고 좀 더 이 차시 자체가 뭔가 그 전문적인 내용을 알려주기보다는 이런 게 데이터가 있구나, 이런 게 인공지능이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씩 생활 속에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과 관계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찾아보고 조금 익숙해지자, 이런 측면에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지능 리터러시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터 과학도 리터러시가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읽고 쓰고 그다음에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맨 처음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친해지는 것, 그리고 좀 익숙해지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업 나눔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소프트웨어 앱 관련된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태블릿을 잠깐 모두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탐색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여기서는 그런 체험 활동을 조금 최소화하고 진짜 우리 주변에 가까울게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와 친해지기는 먼저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을 뒷받침하기, 이거는 국어 시간에 의견을 조정하기에서 나오는 건데, 저번에 연수 때도 아마 영상으로 안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잠깐 학생들이 했던 장면을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셔틀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중학교에서도 이렇게 팝스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초등학교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심폐지구력을 측정을 할 때 셔틀런, 즉 왕복 오래 달리기 운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심폐지구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심폐지구를 측정할 때 셔틀러만큼 이렇게 팝스에서 숫자로 딱 나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운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으로 셔틀러는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구글 설문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아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등학생들에게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이 설문지를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절차, 그리고 어떻게 링크를 남겨야 되는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설문지 만드는 활동은 최대한 설문지 형태는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링크 보내는 거란지 이런 형식들도 최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의견을 모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목적으로 데이터 수집하기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표현하기인데 표현하기는 수집한 데이터를 표현해보는 실제로 시각화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어요. 근데 표현하기 활동 같은 경우도 뭐 엔트리라든지 아니면 파이썬이라든지 이렇게 엔트리 블록형 프로그래밍 뿐만 아니라 파이썬 텍스트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도 시각화하는데 굉장히 많은 절차가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초등학교 5학년 지금 현재 학생들 수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있고 받지 않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특히 엔트리라는 이런 블록형 프로그래밍 도구를 체험하지 않은 학생들은 처음부터 데이터를 가공해서 시각화하는 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걸 검색해 보니까 워드 클라우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집한 데이터를 워드 클라우드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우리가 시각화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드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면은 뭔가 오류가 생겨요. 제 많이 생각했던 데이터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내용을 가진 그런 언어가 표현이 되는데 그런 언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가공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처리 과정 역시도 굉장히 블록형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뭐 스프레드 시트를 다뤄야 된다든지 아니면 CSV나 좀 더 중등 과정에서는 뭐 팬더스라든지 넘파이라든지 이렇게 좀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다루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이렇게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과학에 접한 학생들은 그런 절차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설문지 있는 내용을 실제로 바탕으로 문장 구조를 분석해보고 그 다음에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제시해보면서 실제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이 되고 나중에 정리가 될 것인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를 주제로 한번 토론해보고 데이터를 주제로 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데이터 윤리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다크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걸 바탕으로 토론해 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데이터를 정리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정돈하는 것이 데이터라는 게 소프트웨어로 존재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하드웨어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정리정돈이란 게 방 안에 있는 그런 실제적인 존재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그런 게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데이터도 정리정돈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데이터와 친해지는 활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에 친해지는 이것을 맨 처음에 이런 데이터 과학이라든지 인공지능 교육에 시작할 때 이렇게 초등학생들과 해보면 어떨까라는 방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오늘 제 수업 나눔의 사례를 보시면 그렇게 큰 난이도로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상 자체가 입문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로봇과 친해지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원리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과 어떤 작동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것 자체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모두 제거하고 좀 더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떻게 있을지를 상상해보는 그런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근데 그 상상해보는 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먼저 뭐 생김새가 어떠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행동할 수 있을지라는 것을 직접 인공지능 로봇이 돼보면서 연기해 보는 것. 그리고 우리 학교나 주변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어디에 활용될 수 있을지를 서로 얘기를 나눠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가정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여기서 좀 실물적인 걸로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하지만 이 스피커도 사용해보는 이제 학생들이 아니라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교실에 한 대가 있어요. 근데 그 한 대도 굉장히 오류가 많은데 그 오류를 서로 공감하는 그런 광고 영상을 보면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과연 완벽한지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공지능이 완벽한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점차적으로 로봇 기술이 굉장히 로보틱스가
로보틱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지금 로봇이 점차적으로 인간의 형태와 또는 어떠한 동물, 강아지 같은 이런 동물의 형태와 굉장히 흡사하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학생들이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는 로봇에 대한 감정은 어떠할지를 점차적으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로봇이 우리가 감정을 가질지, 우리는 로봇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질지를 로봇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형 로봇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과연 우리가 로봇을 그냥 그 감정이 없는 객체로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객체로 바라볼지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와 친해지기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이런 개념적인 거는 바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은 이따가 PDF로 정리해서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뿐만 아니라 가치 이런 것들도 있다. 상호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다. 그 다음에 데이터하고 자료는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용어다. 이런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근거로 주장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할지 따져보는 것을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건 예전에 연수했었을 때 이제 학생들이 제시했던 건데 학생들에게 양념과 후라이드 치킨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그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왜 양념 치킨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왜 프라이드 치킨을 좋아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했는데 서로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양념치킨이 주장하는 그 의견과 프라이드 치킨을 주장하는 의견에 보면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그럴듯한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치킨을 좋아하시고 네. 음식을 좋아하신다고 이제 하고 오셨는데 음식에 대한 불신들이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되게 속상했습니다. 예. 요리는 문화 아닙니까? 네. 문화는 조화입니다 또. 근데 바삭한 요리에 양념을 끼얹는다고 눅눅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음식으로서의 조화를 깨는 그런 맛을 여러분들이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은 맥락에서 튀긴 음식입니다. 이제 돼지고기를 튀긴 음식인 탕수육 같은 경우에도 네네. 정말 대가분들은 소스와 그 튀긴 음식을 따로 주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조화롭게 해서 처음에 줍니다. 아예 예, 튀어나온 예. 경우도 있죠. 그래도 충분히 충분히 스톱.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았어 저희가. 이해를 네. 했어요, 저도. 지금 좋은 치킨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한 종류만 먹는다면 어떤 치킨을 먹을 것인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질리는 치킨과 그쵸. 안 질리고 먹을 수 있는 치킨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킨을 시킬 때 어떤 주문을 하느냐를 살펴봤을 때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의 경우 38%, 네. 그리고 후라이드만 시키는 경우가 약 20%, 네. 그리고 양념 한 마리를 통째로 시키는 경우는 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네. 이 말은 무엇이냐? 양념이 이때까지 대한민국 치킨계에 어떤 산업화를 이뤄내고 대중화를 이뤄낸 데는 충분히 기여를 했지만 고작 치킨 후라이드 반마리를 양념으로 바꿀 뿐이었다라는 거죠. 즉 양념이라는 것은 결국 한 마리를 다 먹기에 질릴 수밖에 없는 메뉴라는 것이고 네네. 우리가 평생 한 종류의 치킨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프라이드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네. 통계청의 자료까지 바로 네. 자, 여기까지 영상을 보았는데요. 그래서 양념치킨을 주장하는 사람과 프라이드 치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물어보기 이전에 누구의 말에 더 그럴듯하고 누구의 말이 더 신뢰, 더 믿을만한지를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프라이드 치킨을 얘기를 하죠. 그 이유를 다시 물어보니까 통계청에서 자료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퍼센트의 숫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훨씬 더 믿을만하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활 주변에 이러한 숫자나 아니면 어떠한 근거 자료를 데이터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해보면서 데이터와 친해지는 활동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셔틀런입니다. 자, 왕복 어레이 달리기인데요. 왕복 어레이 달리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가 거리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15m 기준이고 이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는 남녀 구분 없이 20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삑 소리가 나면은 A에서 B 구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삑 소리가 나면 다시 B 구간에서 A 구간으로 오고 그런데 이 삑 소리가 나는 소리의 간격이 점차적으로 짧아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걸어가다가 나중에는 달려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심폐지구력을 측정하는 건데 이 횟수를 모두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학생들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그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고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는 거의 2년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해보니까 기준치에 상당히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학기 때는 굉장히 반복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을 2개로 나눠보았어요. 뭐 정확한 집단은 아니고 저는 그냥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떠한 그 완벽한 틀을 나눈 건 아니지만 어떤 학생들은 이전의 기록들을 다 정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은 기록을 정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A라는 집단을 따져보면은 이전에 기록한 집단에 대해서는 다음 목표를 설정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앞으로 가져야 될 데이터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을 측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기록을 센 집단과 세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보니까 기록을 센 집단이 훨씬 더 좀 더 5개에서 많게는 10개를 더 많이 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뭐 연구 절차나 이런 건 하지 않고 딱 그냥 임의대로 체력이 비슷한 형태의 학생들을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구분해 보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좀 더 자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사고로 기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나중에는 이걸 좀 좀 체계적인 방식으로 나눠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예전에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좀 더 이전 기록을 가진 집단이 훨씬 더 좀 더 높은 기록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표치가 확실하게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기록이 앞으로의 세월 목표를 하는데 그 바탕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까 데이터를 기준으로 근거로 어떤 의견을 주장하는 것과 그런 어떤 맥락이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 것은 워드 클라우드예요.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대부분 아실 거라고 하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는 핵심 단어를 시각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기법이고 많이 언급될수록 단어를 크게 표현해서 훨씬 더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루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데이터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주로 여론조사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온라인은 글의 양이 굉장히 크고 빠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글을 모두 찾아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약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런 핵심적인 정보를 확실히 시각적으로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특히 선거뿐만 아니라 시장 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신제품의 반응 같은 걸 조사할 때 훨씬 더 워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학생들에게 워드 클라우드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25명에서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거 어디서 봤나요 하면 다 이제 얘기를 하죠. 다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얘기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에서 경영, 간호,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 간호,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좀 더 나가면 컴퓨터 공학, 기기 공학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래쪽에도 뭐 경영, 화학 공학, 간호,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는데 좀 더 다른 특징이 무엇이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림 내 자체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외부의 그림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좀 더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가운데 있는 그림은 상어 그림이죠. 고래나 상어 그림인데 여기에 좀 더 해양 생물이나 해양의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한 키워드를 여기 집어넣는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거는 좀 더 해양 과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환경 보호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꼴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는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워드 클라우드의 개념 이제 만드는 방법은 먼저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공하고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를 시각화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웹 크롤링을 많이 사용하죠. 또는 웹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이라고 하는데 크롤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롤이라는 게 자유형이죠. 수형에선 자유형이고 그 다음에 크롤이라는 말 자체가 약간 아장아장 아기가 기어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가면서 아기가 기어가듯이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손에 쥐는 그런 것을 크롤링이라고. 자, 웹문서 스크래핑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아마 스크래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바닥에 껌이 붙으면 이제 이 껌을 떼는 데 사용하는 굉장히 이게 납작하고 넓은 도구가 있죠.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여기로 이제 긁어내는 거. 이런 거를 스크래퍼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웹 문서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것을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웹에서 크롤링 또는 스크래핑을 통해서 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설문지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가공을 하는 그런 처리 과정이 거치는데요. 낱말을 추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를 분석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조사나 아니면은 문장의 부호 이런 것들의 데이터는 아무래도 그 시각화에서 필요한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요소만 추출하고 불필요한 요소는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공된 데이터를 마지막으로 시각화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예를 들면 목적에 맞는 그림이 있다. 그러면 그거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워드를 이제 시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워드 클라우드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사이트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제가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내드릴게요. 여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워드 클라우드라는 곳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면 워드 클라우드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라고 있는데 워드 클라우드 생성기, 그 다음에 갤러리, 무료 폰트, 뭐 영어 버전, 일본어 버전 있는데 여기 세 개는 거의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있고 배경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스크라는 거 보면 모양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바로 여러 선생님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그림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단어 수도 정리할 수 있고 크기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까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생성기 사용법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도구는 많이 있는데 이게 그나마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보는 게 그냥 아무 텍스트를 집어넣지 않아도 워드 클라우드 만들기 버튼 누르면 워드 클라우드가 생성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텍스트가 모두 비어 있죠. 근데 만들기를 누르면 랜덤 낱말들을 모두 활용해서 이렇게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갤러리, 여기 지금 그 생성기뿐만 아니라 위쪽에 갤러리 탭을 클릭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랜덤 워드 클라우드 또는 실제로 만든 워드 클라우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워드 클라우드 종류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등록 수가 33만 개가 나와 있네요. 지금 여기는 실제로 마케팅 감성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요. 배경색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총 모양이죠. 특정한 이미지를 여기서도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특정 이미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네요. 권총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부터는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해서 이것저것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워드 클라우드 모양을 학생들이 만들어내겠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학생들과 함께 워드 클라우드를 실제로 해보게 됩니다. 그 해보는 과정이 바로 데이터 수집하기입니다. 자, 여기서 구글 설문지를 활용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글 설문지를 사용한다면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구글 아이디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이 14세 이상을 통과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 계정을 활용해서 구글 설문지까지 링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성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선택하고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링크로 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최소화하고 제가 일단 하나를 틀을 만들어주고 계정 같은 경우는 14세 미만은 계정을 동의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들어진 계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만들어진 계정을 사용하면 그러한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그런 것들을 제약이 조건이 없으니까 이런 거 활용해서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만들고 나중에 글자만 바꿔보는 형태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은 여기서 또는 뭐 게임은 아니면 뭐 교과, 과목은 이런 걸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형태는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문형 텍스트를 선택했는데 설문지를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 보셨을 거예요. 뭐 여기서 동그라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네모로 되어 있는 체크박스, 단문형, 서술형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장문형을 선택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예시를 제시했어요. 자, 종이, 필름, 연필, 샤프리 이렇게 하면 쉼표 대신 한 칸 띄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쉼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냥 스페이스바로만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실제로 데이터를 수집해 보았습니다. 수집한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면은 떡볶이, 아보카도 선생님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10개씩 이렇게 나온 거죠. 대략 한 20명 정도 나왔는데 한번 선생님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간 중간쯤 내려가시면 벌써 좀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반드시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자, 뭐 보면은 뭐 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거의 20개를 집어넣었죠. 저는 분명히 학생들에게 10개만 하라고 했었는데 20개를 채워넣습니다. 그 다음에 민들레 김치, 이게 특이하네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보면은 분명히 쉼표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쉼표를 넣는 학생들이 보이죠. 쉼표를 넣는 학생들이 보이고 좀 더 내려가면 더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자, 슈크림 옆에 괄호하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이게 슈크림이란 말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게 맞는 철자인지 맞춤법이 맞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지금 넣었겠죠. 좀 더 내려가 보면 더 이상한 음식들도 나옵니다. 뭐 과일 박쥐 수프, 정간주, 취두부, 뭐 취두부는 실제로 있지만 뭐 타란툴라, 독거미, 참치 누나 요리, 배짜기 개미, 이거 배짜기 개미 여기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학생들을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것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저도 실제로 한번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잠깐 여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죠. 네, 실제로 이 데이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워드 클라우드에 붙여 넣었습니다. 선생님들께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 이렇게 텍스트 쪽에 붙여넣기를 하였습니다. 복사해서. 그 다음에 음식이 좀 관련되니까 사람으로 표현해봤어요. 사람으로 표현하고 단어 수는 한 200개 정도로 줄여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피자, 김치, 그 다음에 치킨. 이거 딱 보면서 왜 사람의 얼굴에 있을까? 우리가 사람 먹는 사람이니까 사람 얼굴에 있다.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서 막 농담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피자가 있고 여러분이 입으로 먹는 것은 김치고 목구멍에 타 들어가는 것은 햄버거와 불고기, 딸기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슴속에 마음속에는 치킨이 항상 있고 여러분의 오른팔에는 아이스크림, 왼팔에는 떡볶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농담으로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쉼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똥이 지금 잘 안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워드 클라우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보고자 하면은 이제 드러나는 단어 수를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점차적으로 이제 메인 정말로 많이 선택했던 그런 낱말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피자, 치킨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워드 클라우드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이거를 하면은 1시간 내내 학생들과 즐겁게 이렇게 수업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만든 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실제로 활용해 보는 걸 해보겠어요. 요즘 굉장히 BTS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랭킹도 1위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우리 BTS 노래가 전 세계에 유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춤이 좋다. 안무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 그리고 노래도 잘 부른다. 음악이 좋다. 그리고 가사가 좋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주목해 보았어요. 자, 우리가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했으니까 좀 워드 클라우드에 혹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노래 가사를 한번 탐색해 보는 그런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막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BTS 노래가 굉장히 노래 가사가 감성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많으면서 마음을 치유해주는 표현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얘기고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얘기죠. 이거를 좀 더 일반화 시키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학생들과 영상을 짧게 보여줬어요. 자꾸만 감추려고 말이 가면서 그러네 내 실수로 생긴 유토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You show me all reasons I should love myself. 자, 저작권 문제니까 여기까지 딱 이렇게 보여주면 되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가사를 보면서 좀 더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에 BTS를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필 밑에 이제 최근 활동이 있고 방송이 나오는데 이걸 지금 제가 만든 시점은 이미 새로운 곡이 나왔습니다. 9월 24일 기준으로 제가 맨 처음 했을 때는 이게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신의 형태를 바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앨범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네이버 바이브라는 곳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 제 아이디가 있네요. 마이 그레덴마이 콜드플레이와 방탄소년단이 함께 만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넘어가죠. 2013년에 데뷔를 했네요. 자, 이 점점점 세 개는 더 보기라고 항상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에게 점점점이라고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잘 점점점을 못 찾는데 점점점 찾고 나서 이 아이콘은 더보기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가사 보기가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가사 보기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뜨죠. 새로운 창이 뜨고 그 다음에 이 세 창을 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전부 블록 설정한 다음에 복사를 할 수 있죠. 여기는 굉장히 천천히 해야 돼요. 학생들이 이 복사나 이 드래그 하는 절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학생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노래만 하나 해보는데 최근에 나온 노래 한 5개만 해보자. 그러면서 Permission to Dance, 버럭, 그 다음에 Savage Love, Dynamite 이렇게 다 있는데 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죠. 이것들을 전부 다 긁어 모았습니다. 전부 긁어 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장을 저장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모장으로 저장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복사한 다음에 바로 그 워드 클라우드 사이트 여기에다가 텍스트에 바로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바로 붙여놓게 하였죠.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으로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이게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10,000개까지인가 2,000개까지인가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이 넣을 수가 없으니까 한 5개, 최근에 있는 5개 곡만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났어요. 자, 세비지, 그 다음에 노우, 다이너마이트, 러브가 지금 많이 나왔죠. 가장 크죠. 나가 가장 큽니다.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냐고 하면 세비지, 그 다음에 나, 러브, 뭐 예, 이거 이렇게 나오죠. 갓 나오고, 커즈, 뭐 커즈만 나오고, 다이나나나 이게 나오죠.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요. 자, 노래 제목이니까 세비지 러브라고 하는데 두 개가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그런 본능적인 그런 사랑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세비지 낱말 자체가 야만적이죠. 그러면 BTS 노래는 사람들이 외국인 사람들이 다 야만적인 거 좋아해서 그렇게 그런 걸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예, 이 예를 많이 넣으면 과연 BTS 노래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될까? 나, 이거를 왜 사람들이 많이 쓰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만들어지는 걸까? 갓, 이거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알고 있는 낱말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세비지 뜻은 잘 모르니까 세비지 이거는 학생들과 얘기를 하면서 다시 짚어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게 많이 생겼을까 보면은 학생들이 쉽게 유출합니다. 이 나 같은 경우는 후렴구에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후렴구입니다. 그리고 후렴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낱말들을 모두 다 집어넣을 수 필요가 있을까라고 물어보면 한 번만 넣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아니면은 그래도 2-3번은 넣어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후렴구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또는 중복되기 때문에 이러하게 찬반 형식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갓 이런 것들은 좀 빼야겠죠. let 이런 것도 좀 빼야겠죠. 이렇게 좀 더 의미가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들이 아닌 낱말들은 조금 더 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의미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할 필요성을 학생들과 다시 얘기를 해요. 보면은 이제 이게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영어보다는 한글로 된
가사들이 훨씬 더 좋겠죠. 데이터를 가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문장 구조를 분석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5학년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는 문장 구조를 배우게 돼요. 주어와 목적어와 그 다음에 동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주어하고 목적은 뭐 나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잘못 때문에 띄어쓰죠. 띄어쓰기죠. 자, 주어, 목적어, 동사를 서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게 합니다. 나,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좋아하다. 그래서 합니다라는 낱말 자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좋아합니다라는 것을 사전으로 우리가 검색해 보면 뭐가 나올까? 사전 찾기가 또 역시 4학년 때랑 3학년 때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쉽게 유출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띄어쓰기인데 제가 잘못 준비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에서 실제적 의미를 갖는 것들을 실제로 찾아보고 이런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중요하죠. 자, 오늘 아이가 아프다라. 그 다음에 오늘 이가 아프다. 늘 아이가 아프다. 이렇게 뭐 같은 글자라도 띄어쓰기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띄어쓰기의 필요성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도 좀 점차적으로 심화하는 단계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장 해석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마침표, 쉼표, 그 다음에 이거 슬래시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막대기. 이런 막대기 같은 경우는 문장 해석에 사실 필요하지 않죠. 물론 이제 이런 게 말하는 것을 표현한 거 하지만 굳이 워드 클라우드에서 들어갈 단어는 아니죠. 글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이거 말고 기호 말고 다른 건 없을까라고 얘기하면 뉴스 기사에 단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단독이란 말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과연 그 뉴스 기사는 뉴스 기사를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모았을 때 단독이란 말이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보면은 문장 해석에 필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얘기해요. 이게 좀 영어가 어려운데 그래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형식적인 틀을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얘기하고 형식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않는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정형 데이터라고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수죠, 숫자죠. 뭐 국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이런 것들로 해서 표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숫자라는 게 모두 다 정형 데이터라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표로 어떻게 틀이 잡혀 있는 데이터, 즉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지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게 표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이죠. 하지만 숫자 자체가 이렇게 정형 데이터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좀 왜곡된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해서 발문을 할 때 우리 주변에서 표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찾아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숫자로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온갖 것들이 다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숫자나 이런 표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 이것보다는 좀 더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두 데이터로 한번 표현해 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씨가 좋다라는 이 문구 자체도 좋다는 느낌을 가진 문장이 뜻이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학생들이 얘기해주고 비슷한 사진이나 이미지, 영상 같은 것도 모두 이렇게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과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그런 개념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주로 사진이나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것들이 비정형 데이터죠. 그리고 말 뜻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 자체가 어떤 트릴로 짜여진 게 아니라 객체화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데이터로 한번 찾아 인식해보자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학생들에게 유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정성적, 정량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비고로 보시면 됩니다.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집 데이터를 한번 청소해보는 시간을 가져가고 합니다. 정리정돈이죠. 여러분들 아마 다크 데이터라는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하는데요. 저도 뭔데 저번에 연수를 준비하면서 데이터 윤리를 생각해 보다가 이런 다크 데이터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안 편 아닙니다. 근데 이 다크 데이터가 뭐냐? 말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어두운 영역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있다.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떤 일반 사람들이 보관하고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말하자면 데이터를 보관하려면 그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타바이트까지 나왔죠. 그래서 다크 데이터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거는 얘기해 줍니다. 다크란 말은 학생들이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다크란 말은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크 데이터는 용어 개념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빙하 여러분 알고 있나요? 하면서 빙하 밑에는 굉장히 많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얼음이 숨겨져 있죠? 라고 얘기하면서 이 빙하와 데이터를 함께 비교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이 정도라면 무려 80% 훨씬 더 높죠, 사실은.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뭐 여기서 예시를 들면 뭐 아카이브, 저장된 데이터죠. 백업, 클라우드, 그 다음에 통계 분석, 뭐 이렇게 개발 이런 게 공유된 파일, 굉장히 다크 데이터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구글 드라이브를 열어보시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크 데이터가 워낙에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윈도우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런 열 처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것을 데이터 센터이죠. 이게 지금 데이터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것을 북극 바다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차가운 바다 속에 던지면은 아무래도 열 관리가 훨씬 더 편하겠죠. 뭐 정기적으로 꺼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밑에 속 넣으면 훨씬 더 이렇게 사용되는 전력 소모나 에너지 소모가 덜 하다고 합니다. 이게 또 실제로 그게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데이터를 정리정돈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해보면 실제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예시를 살펴보면 필요 없는 파일은 삭제하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겹치는 여러 사진은 하나만 남겨두고 삭제하기. 학생들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하면 연사 기능을 많이 쓰기도 하죠. 연사나 또는 동영상을 찍고 나서 동영상에서 사진을 추출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추출한 사진이 필요로 한 건데 그 사진을 찾았다면 나머지 연사된 필요된 없는 사진이나 영상 이런 건 다 지워야겠죠. 근데 그걸 지우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겹치는 여러 사진은 하나만 남겨두고 삭제하기, 이런 것들도 학생들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별로 모은 사진들이 많은데 이거는 부모님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부모님과 가족끼리 여행을 많이 가죠. 근데 여행별로 모은 사진을 이렇게 여행 그 시간이나 장소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폴더로 또는 뭐 클라우드에 저장할 때 압축해서 저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압축해서 저장하면 아무래도 용량이 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용량만큼 환경 오염을 덜 일으키겠죠. 그 다음에 메신저, 이거는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이건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나 이런 이제 메신저에서 보면은 메신저에 많이 파일 또는 사진을 주고받죠. 근데 이런 파일이나 사진도 메신저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도 삭제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보관하는 기간도 길고 그 다음에 그 용량도 방대하게 소화를 합니다. 따라서 필요 없는 메신저의 파일이나 사진도 삭제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부모님과 가족과 함께 이것을 실천하도록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뭐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영상 시청 시간 줄이기. 최근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는 스트리밍 화질 서비스를 720p나 1080p에서 480으로 줄였습니다. 화질을 더 떨어뜨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스트리밍을 할 때 그 보여지는 영상의 영상을 볼 때 전송되는 데이터가 화질이 높을수록 더 많이 사용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영상의 그 화질 수를 낮춰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보고 싶은 영상은 좀 더 저 같은 경우도 다시 화질을 개선하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의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줄여보면 어떨까, 또는 목적에 맞게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도덕 시간에 사이버 예절과 관련된 이런 것을 하면서 정보통신 윤리도 함께 제시를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윤리 쪽으로 마지막에 잠깐 짚어봤어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워낙 개인정보 활용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에서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토론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자, 꼭 데이터를 제공해야지만 할까? 근데 이게 개인정보가 있고 개인정보를 누군가 줘서 그게 나중에 빅데이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아팠을 때 여러분이 환자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병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환자가 가지는 질병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은 이 질병 정보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를 중시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도 중요하다, 병원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초반에는 병원이 좀 더 그래도 이런 거 공유를 해야 좀 더 앞으로 미래 발전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면서 학생들을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하죠. 그래서 좀 더 희귀한 질병이라면 근데 희귀한 질병이라면은 병원이
질병 자체가 희귀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더 병원 측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가져가 필요로 하는 게 맞다. 환자가 제공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특이하죠.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부끄러운 병이 있어요.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뭐 피부병이 될 수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외모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적인 학생들의 교육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약간 환자가 말하기 부끄러운 질병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을 굳이 환자가 병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될까?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부끄러운 말은 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질병이 있다면은 병원에서 요구한 대로 그것을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될까? 얘기를 하면은 다시 환자 편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이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객체의 입장에서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데이터 윤리를 간단하게 토론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고, 그래서 생각보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것밖에 안 되는데, 뭐 소프트웨어 교육도 아니고, 약간 조금 언플러그드에 좀 가깝죠.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도구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 과학이 또는 뭐 워드 클라우드 이런 개념도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거나 체험이나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조금 더 데이터 과학에 접근하게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실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과 친해지기입니다. 여기는 정말로 인공지능 개념이 저는 초등학교 뭐 영재 교대 영재 학생들을 강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학교에서도 인공지능이 이번에 강의를 했어요. 근데 내용이 정말 어렵고, 근데요, 준비를 해보면, 그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생소한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수박의 겉에 있는 것 중에 일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알려주어야 인공지능에 대한 정확한 이런 개념이나 좀 더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기에는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는 것을 좀 이번에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학생들과 얘기를 한다면은 과연 학생들이 뭐 인공지능의 원리 이런 걸 충분히 알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을 따져보기 전에 먼저 친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이 사실은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같은 개념으로 많이 언급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로봇이 좀 더 실물 현상에 가깝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과 친해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으로 학생들의 그런 관심을 또는 선호도를 높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로봇과 친해지기 활동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김새를 잡아보고, 그 다음에 로봇을 직접 연기해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로봇이 뭐 감정을 가질까, 그 다음에 구형 로봇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윤리적인 토론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김새를 물어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뭐 거의 정형화된, 약간 도식화된 어떤 이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로봇의 생김새는 굉장히 다양하죠. 자, 이거는 보면 지금 이것도 영상의 일부를 선생님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AI 1956년 인공지능이란 생소한 용어가 등장한 이래 이제는 곳곳에서 만날 수 있죠. 바로 이 호텔처럼. 공룡 로봇의 안내를 받으며 호텔 체크인을 하는 중입니다. とにかく初めてです。ロボットが接客をするというので、だいぶ期待を込めてきましたけども、期待以上のロボットの作りだなと思います。まさか怪獣だとは思ってなかったので驚きました。 공룡 로봇이 영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본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능통한 호텔리어죠. 상냥한 말투와 미소에 사람 호텔리어에게 익숙했던 손님들은 공룡 로봇의 안내가 재미있게 느껴진답니다. なんか無人で恐竜がいるっていう 조금만 더 뒤로 나와 보겠습니다. 珍しいのでお客様のメリットとしてはロボットっています。名前はタピアです。私との会話の説明をしますので、私の顔をタッチしてくださいね。 객실에서 반겨주는 인공지능 로봇 타피아. はい、何でしょうか？エアコンつけて。 送信しましたよ。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실행됩니다. 음성 인식이 그래서 가능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렇게 있고 로봇의 형태가 나오게 있습니다. 릴레이는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굳이 업무를 로봇이란 수행합니다. 게 뭐 머리가 달렸고 팔다리가 달렸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주변에 있을 듯한 이렇게 보면은 좀 휴지통 같이 생겼죠. 이렇게 있을 듯한 것들도 로봇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도식화된 그런 개념을 좀 더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제 학생들과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인공지능 스피커 집에 있는 학생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 사용하죠. 물론 저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음성 인식이 많이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그 주변의 노이즈라든지 이런 환경의 변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오류가 많은데 그런 오류의 사례를 이 광고를 통해서 학생들과 접해보았습니다. Playing jazz. Playing jazz. Smoothie. Making smoothie. Calendar. No meetings today. Remember, tandläkare at 9:30. Fire off. Fire off. Open door. Door open. Så ska vi sätta en till. Ah, ja. Open door. Wrong voice command. Open door. Wrong voice command. Open. Open door. Repeat that. Open door. I didn't understand that. Hey! Open door! Play on the floor. Get over the door! Open the door! Wrong voice command. Error. Hey there, with a rock. Open door. Open door. Open door. Higher. Higher volume. Higher. Higher. 자, 이러한 광고 영상을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지금 치아 치료를 받으면서 마취가 덜 풀렸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과연 이런 것들도 모두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는 상황에서도 또는 인공지능 스피커뿐만 아니라 로봇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몸의 변화로 인해서 이게 인식의 오류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것을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을 한번 연기해 보도록 했어요. 실제로 로봇처럼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해본 적이 없죠. 어렸을 때 저희도 초등학교 때 한두 번쯤에 해봤지 그 이후에는 학생들 요즘엔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인공지능 로봇을 둔다면 어떤 역할을 맡을지 한번 학생들과 먼저 얘기를 해보면서 그 인공지능 로봇을 연기할 상황을 만들어 봅니다. 급식실에서 또는 뭐 미술 시간에 가이질 해주는 로봇, 가이질을 아직 그 서투러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질 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다 얘기하죠. 학교 교실에서 분리수거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굉장히 줄을 안 서고 떠들고 있죠. 그래서 줄을 잘 서게 해주는 로봇. 숙제 도우미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문해 보면 수학 문제풀이뿐만 아니라 실험을 해주는 그런 숙제도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글짓기, 그 다음에 특히 독서 감상문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뭔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책을 소개해주는 이런 로봇들도 학생들이 잘 찾아내더라고요. 이 책 속에 좀 신박했습니다. 그나마 독후감을 대신 써주는 게 아니라 책을 소개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을 깊게 받았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여러 가지 보면서 이런 상황을 학생들과 얘기한 상황으로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하는 장면을 직접 뽑아봤어요. 그래서 상황도 대사도 직접 만들어 보게 하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이제 진짜 심사위원 나머지 학생들이 이제 인간이죠. 진짜로 인간이고 그 다음에 표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실용성, 과연 이 로봇이 쓸만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점수라고 지금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점수를 표현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실용성이 어떠했다 이렇게 문장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근데 아이들이 정말 연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로봇에 대해서 직접 막 연기를 하고 그랬어요. 저 학생들이랑 래퍼로 영상하면서 저 로봇 연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좀 웃으면서 따라 하더라고요. 아예 학생들이 얘기를 요즘엔 그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런 로봇의 영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초등학교에서는 쓸만하지는 않지만. 자, 먼저 소피아입니다. Sophia of Hanson Robotics, one of the first androids in the world.
이 표정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최근에는 이 소피아가 이제 곧 상용화 된다고 합니다. 수천 대 로봇을 만들고 굉장히 가격도 거의 뭐 수천만 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는데 소피아 예전에 우리나라에 소피아라는 로봇이 방문했을 때보다 훨씬 더 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더 자연스러워졌죠. 근데 학생들이 좀 보면은 보니까 약간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머리카락을 아직 비워놓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아까 좀 약간 화난 표정이 있었죠. 진짜 이 로봇을 보고 화난 표정을 학생들이 무섭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무섭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SNL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인 그거기 때문에 이 학생 이 영상을 보여주면 여기 지금 굉장히 연기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약간 로봇처럼 얘기하는데 중요한 점은 아까 여기서 뭐 이렇게 안에 이 로봇 안에 충전기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렇다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이 상황에서 분리수거 해주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가위질 해주는 로봇 이런 로봇의 몸에는 뭐 어떤 기능이 부착이 돼 있을까? 약간 지금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로봇을 사람처럼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좀 더 로봇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굳이 사람 형태가 아니라도 이렇게 몸에 장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한번 묘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보여주니까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거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번 주에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연기력이 굉장히 대단하죠. 이게 근데 영상이 나중에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려질 때는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는 좀 나중에 편집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인공지능 로봇이 과연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 보면 이렇게 학생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로봇에 대해서 약간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물로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인공지능 로봇에 어떻게 감정을 가지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과 다시 얘기를 나눠보게 됩니다. 굉장히 괴롭대요. 자, 이 영상은 보스턴 다이너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가 만든 건데 이거는 페이크 영상이죠. 사실은 사람이 연기한 겁니다. 사람이 연기한 거죠. 근데 이 영상을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줄 때는 굉장히 사전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여주면서 대신에 이 인간이 이 로봇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은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로봇에게 이렇게 행동하면은 로봇이 감정을 진짜로 가질까라고 이제 토의 주제를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로봇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거는 선생님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로봇에게 이제 물건을 붓이라고 얘기를 하죠. 물건을 붓이라고 하니까 Please now, knock down the red tower. 한참을 고민하는 쉐이퍼. 과연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울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항변을 해보는군요. 결국 명령대로 탑을 무너뜨리지만 쉐이퍼는 명령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goal in that experiment. 앞쪽에서 이 영상 앞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이렇게 제발 탑을 열심히 세웠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사용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과. 근데 지금 이 로봇이 굉장히 사람처럼 보이니까 학생들이 좀 더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약간 좀 어떤 그 수납함처럼 생긴 로봇이라면은 비슷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또 다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눠보게 됩니다. 그리고 과연 진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한번 다시 짚어보는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원리를 알려주기보다는 우리 주변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상상해 봤을 때의 모습을 떠올려 봄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친숙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구상했고요. 데이터는 제가 좀 더 학생들과 예전에 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앞서 나가서 약간 단계를 높였는데,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입문자 형태, 입문자 수준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 정도면 충분히 데이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친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이 장면은 제가 그냥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었어요. 어렸을 때 봤던 AI인데 이 AI 로봇이죠. 로봇이 나중에 새로운 외계 종족과 만나는데, 이 외계 종족에 대한 정체는 스포일러니까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워드 클라우드 부분에서 좀 심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너무 또 초등학교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혹시 지금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신 중등이나 또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약간 좀 시간을 낭비한 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여기 심화 부분에 실제로 텍스트 코딩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학급이나 학생들이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사뿐만 아니라 말뭉치라는 것도 나오게 되죠. 말뭉치라는 거에서, 그 다음에 말뭉치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이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워드 클라우드에서도 반영되지 않는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것들을 코드를 통해서 이제 짜는 건데, 이건 서울대학교에서 만든 꼬꼬마 프로젝트라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한글 문장을 구조화하게 되고, 또 아까처럼 어떤 그 동사 같은 경우는 원어를 사전에서 바로 제시해 줌으로써 말뭉치를 구조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통계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라이브러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를 활용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그런 코드를 여기에 담았습니다. KONLPY, 이게 바로 꼬꼬마 그거죠. 꼬꼬마 그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고, 펜더스라든지 그 다음에 뷰티풀스프, 그 다음 매플러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이썬에서 또는 데이터 과학에서 많이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죠. 그 다음에 콤플라이, 그 다음에 콤파이랑 여기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 불러옵니다. 그래서 네이버 뉴스 링킹의 기사 제목을 추천하는 건데, 나중에 이거 제가 보내드리면 여기 그냥 긁어서 바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에 있는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 9월 18일 이렇게 얘기하면은 9월 18일에 있는 네이버 기사를 전부 크롤링해서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쭉 해서 대략 300~400개 정도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팩트 체크, 단독 이런 말을 살짝 필요가 없죠. 이런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호들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들도 제거하는 코드를 집어넣습니다. 마침표라든지 다운표라든지 큰 따옴표, 쉼표, 그 다음에 이런 슬래시, 그 다음에 이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거하는 기호들을 코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단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 없으니까 다 제거하는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코드를 넣어가지고 명사만 이제 찾아내는 활동을 했죠. 그 코드를 집어넣고 나중에 수출하게 되면은 이 딕셔너리 파일로 해서 가상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과잉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노동자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시각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는 나중에 다 선생님께서 이게 다 긁어다 붙이셔도 되고, 나중에 이 날짜 앞에 있는 이 데이트만 바꾸시면은 쉽게 그 날에 해당하는 그 워드 클라우드를 추출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 랭킹 뉴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죠. 9월 18일 이번에 만들어 보니까 코로나가 역시, 그 다음에 추석이 역시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수업 사례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들 그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도 주셔도 되고요. 또 오늘 수업 사례에 대해서 피드백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들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수업하시느라고 확인 못하신 거 있는데, 고희영 선생님께서 웬 기타를 저렇게 많이 갖고 계시냐고, 콘덴서 마이크도 보니까 음악 방송이라도 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저도 제가 첫 시간, 네.
네, 제가 음악이랑 기타를 좋아해가지고 하나하나 기타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기타가 너무 많이 보이나요? 그래서 집에서는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되겠죠? 고희영 선생님 좀 답변이 되셨을까요? 전문 음악인 같으시다고. 네, 진짜 음악을 한번 들어봐야 돼. 언젠가 한번. 선생님 음악.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아티스트인 줄 알았어요. 네, 약간 분위기가. 네, 아티스트를 나중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근데 아직 아티스트의 길은 멀보다 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수업설에 오신 현경 선생님 어떻게 좀 보시고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실까요, 김현경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네요. 지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C언어 가르치고 있거든요. C언어를 뭐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인공지능은 아직 교과목으로 들어오지 않아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고 또 윤리적인 부분을 언제 어떻게 가르칠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오늘 아주 재미있는 수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림 선생님 어떻게 오늘 수업 어떻게 하셨는지 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애들 담임하고 있는데 학급 동아리라 학급에서 처음 만나는 AI 부라고 해서 그냥 인공지능 동아리를 작게 하고 있는데 아이들과 했던 활동들도 많았는데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학년이 높아서 그런지 아이들 결과도 훨씬 좋은 것 같고 훨씬 체계적으로 하시는 거 보고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도움도 2학기 동아리 활동에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경 선생님께서 워드 클라우드를 직접 해봐야겠다고 쉽게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희형 선생님. 네, SNL 볼 때 그 쿠팡 플레이 이거 유튜브 주소를 제가 PDF 지금 보내드렸는데요. 그 PDF 밑에 영상 주소를 담아두었습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영상은 전부 유튜브에서 공개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가 제작하였습니다. 네, 좀 그 쿠팡 플레이에서 마찬가지로 SNL 같은 경우는 시청 대상이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상 편집을 통해서 제거해서 학생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정은 선생님도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를 찾고 학생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동안 주어진 데이터를 사용하는 면만 생각했었는데 데이터 생산자 측에서 보니까 더 흥미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주셔도 질문 이런 건 없으세요? 오늘 더 피드백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2주 연속 또 있으실까요? 파일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 봐요. 네. 저희가 2주 연속 월요일이 공휴일이라서 10월 18일 날 이제 수업사례 나눔이 있는데요. 먼저 그 최윤정 선생님께서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 책을 좀 소개해 주시는 걸로 준비를 해 주셨어요. 일단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부끄러워가지고 비디오를 안 켜고 있다가 오늘 처음 켰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AI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제가 3학년 이제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 있는데 3학년 담임을 하면서 이제 진학 지도를 할 때 제가 이과 진학 학생들을 좀 많이 맡으면서
그 자소서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모르는 분야니까 저는 이제 과목이 영어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이들한테서 오히려 좀 많이 배운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알아봐야겠다. 근데 실제로 저도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거든요. 기가진이가 있는데 이게 좀 제가 은근히 잘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오류가 나가지고 예, 좀 가만히 있다 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뭐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트로트를 틀어준다든지 갑자기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놀라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과 어제만 해도 고깃집에 갔는데 그 로봇 서빙하는 그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사장님한테 이거 실제로 쓰시냐고. 왜냐면 걔가 이제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면서 거기 서 있길래 쓰시냐고 했더니 테스트 중이긴 한데 장소에 좀 맞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가까이 많이 왔구나.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여기 연구에 들어왔을 때 너무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 이제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수업 사례를 나눔을 해주시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참여를 한 건가 싶어서 사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거에 대한 개념도 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조금 기본적인 것들을 보고 좀 여기에 연구에 참여를 하면은 좀 알아듣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을 보다가 이제 저처럼 이제 뭐 여기 선생님들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시긴 하지만 또 저 같은 또 초보자나 입문자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책들을 제가 읽고 괜찮은 책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총 제가 고른 책은 4권인데요. 4권인데 일단은 제가 화면 공유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맨 밑에서부터 이제 제목이 긴데요.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읽었을 때 약간 기본 개념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순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AI 최강의 수업이라는 그 김진영 카이스트 교수님 쓰신 책을 이제 제가 봤고 여기에서 조금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 마인드라고 해가지고 23명의 그 마틴 포드라는 사람이 23명의 인공지능 개발자들하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 사람들 전문가들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물어보고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이제 제가 발표를 할 때 그때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요게 이제 선생님도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좀 재밌죠.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거 영화도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역시 선생님 보셨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영화도 보고 책을 봤는데요. 책이 5권이에요. 5권인데 지금 합본으로 돼 있어서 좀 책이 좀 분량이 되게 방대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인공지능이고 SF고 전혀 관심이 없었고 영화도 그쪽 영화는 아예 보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거 책을 보다 보니까는 약간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서는 여기 막 크크크 막 이렇게 적어놓고 이게 뭐야? 막 이게 뭔 말이야? 막 이렇게 써놓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은근 여 안에서 좀 재미를 느끼면서 사회 비판이나 어떤 그 철학적인 그런 내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코믹 SF 소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4권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가능한 한 선생님들 피곤하시지 않게 조금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관심 있으시면 미리 앞으로 2주가 있으니까요. 제가 일단 책을 잠깐 제가 갖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가장 선생님들 쉽게 접하시고 학생들한테 좀 이야기할 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제가 첫 번째 책으로 이거는 제가 전자책으로 사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네, 요거 10대 우선 제목이 너무 길어요. 10대가 알아야 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네, 전 인공지능 이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I 최강의 수업은 이렇게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AI 마인드는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그 인터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설이 이겁니다. 좀 많이 두껍죠. 5권짜리 합본이어가지고, 예, 이거 제가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읽으면은 사람들이 또 뭐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사실 이게 소설이어가지고, 코믹 소설이어가지고 읽기가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힘드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물론 중간에 저도 이제 개념을 모르는 게 많아서 예, 조금 이제 스킵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상상력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예, 좀 읽어보시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데 뭐 제가 좀 약간 주제 넘지만 이미 이 선생님들 많이 아실 것 같아가지고 영화 제목이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 이 영화인데요. 이게 근데 사실 책 5권, 문경찬 선생님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5권이 합본되는 건데 영화는 아마 1권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이렇게 좀 많이 각색을 해서 나와서 예, 그게 그냥 영화 보고 그다음 영화를 먼저 보시고 책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예, 책만 먼저 보시면 이게 양이 워낙 방대하고 막 진짜 막 상상력이 어디까지인가 생각할 정도로 막 폭발적인 그런 거여가지고 영화를 먼저 보시고 재밌다고 느끼시면 책을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뒤에 선생님들 제가 한번 좀 떨리지만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떨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떨리게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잘 맛깔나스럽게 해주시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2주 후에 선생님들 그러면 책 같이 읽어보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눌 만한 거 있으면 또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우현 선생님께서 오늘 저희 또 이렇게 새로 연구회를 가입해 주셨는데 가입하시자마자 이제 그 수업 사례 나눔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우현 선생님 다음 그 10월 18일 날에 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생님 소개도 네. 좀 쳐보셔서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가입은 9월 한 13일 정도에 한 것 같은데 또 연휴가 껴가지고 이렇게 좀 늦게 네, 찾아뵙게 된 것 같고요. 지금 저는 처음 이렇게 만나뵀는데 갑자기 또 이제 네, 제가 또 뭐 수업 나눈 사례를 또 이야기해달라고 하시니까 조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만 좀 드리게 되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카미봇이라는 AI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센서가 장착돼 있고 그리고 이제 코딩을 통해서 이제 그 로봇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로봇인데 그 로봇을 수학교과 길이재기라는 단원이 있거든요. 1학기 때 길이재기라는 단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직접 했던 것을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네, 원래 이제 수학교과서에서 예전에는 그 거북이 돌자라는 로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없고 그냥 아이들이 길이재기를 자를 대고 하는 활동을 네, 개미 이동 명령어 형식으로 아이들이 자를 대고 길이를 재고 그 길이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아이들이 동의를 하고 재밌어 하길래 그 AI 로봇을 통해서 이제 이동을 직접 아이들이 그 코딩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 카드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직접 AI 로봇을 조작해 보면서 길이의 어림을 이제 청킹이라는 이제 어림 전략을 통해서 해보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을 최윤정 선생님이 네 AI 교재를 이제 안내를 해주시고 나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서 그러면 선생님 2주 후에 또 저희 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더 질문이나 혹시 피드백 더 나누고 싶거나 또 제안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오늘 수업 사례 나눔 해주신 가영 선생님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계속 질문했는데 채팅으로 놓쳐가지고요. 별거 아닌데 그 스크래핑 인터넷에서 정보 같은 거, 대화 같은 거 이제 뉴스 스크래핑을 했을 때 그걸로 뭔가 워드 클라우드나 어떤 데이터를 만들 때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문제는 없는지 여쭤봤어요. 네.
아우, 선생님 소리가 지금 안 들리시는 것 안 들리시죠? 경 선생님 음소거 아, 네. 네, 아, 네. 지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이 안티 크롤링이 있습니다. 이게 크롤링을 활용하셨을 때, 가져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딘가에 생산했을 때 어떤 출처가 막히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크롤링 자체 가져오는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가져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크롤링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서버에도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가져온다면은 모두 이게 정보 유출이 좀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안티 크롤링에서 크롤링을 막는 기능들을 대부분의 사이트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거를 아예 막지는 않는 게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또 막으면 요즘같이 정보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 요즘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하나의 장벽을 막고 있는데 그 장벽을 해제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집어넣은 거고요. 저작권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출력된 이 가공된 것들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어떤 그 결과를 유출할 수는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가져오는 행동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윤리적 그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크롤링 자체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 활동이나 단순히 사람들이 하는 그런 활동을 이게 컴퓨터나 인공지능 이런 파이썬 코드를 통해서 대신해 주는 건지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뭐 뉴스를 보고 그걸 그냥 이렇게 하나씩 말 그대로 우리가 스크랩하는 거죠. 스크랩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늦었는데 선생님 저도 질문하면 그 전에 뒤에 크롤링하고 웹 크롤링 그다음에 하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둡은 빅데이터를 보관하는 관리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웹 크롤링이나 아니면 그 스크래핑은 어떤 정보를 가져오고 모으는 것 자체에 초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DBAMS가 하둡에 좀 더 초점이 돼 있다면 이거는 그 하둡 자체가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이 크롤링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어떠한 행동을 얘기하는 것을 크롤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경찬 선생님 마지막 수업사에 나눈 소감이라던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하면서 끝내도 될까요, 선생님들? 아니면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 네, 좋습니다. 그럼 경찬 선생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맨날 배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한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저 항상 뭐 회장님이야 많이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항상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못해서 몰라서 못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행동 자체가 하지 않는 거나 못하는 거나 똑같을 수 있지만 그걸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알고 안 하는 거랑 몰라서 못하는 거는 그 주체적인 그런 그 사용자의 주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단 알아보고 하는 그런 행동 자체, 그런 호기심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런 호기심으로 인한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결과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수업을 사례를 나눔해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대상이라 선생님들이 중등 고등에는 좀 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조심스럽긴 했어요. 근데 이걸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경찬 선생님 마지막에 생각거리를 던지는 말씀으로 끝을 내주셔서 생각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많이 배웠고요. 앞으로도 또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 되시는 대로 또 많이 나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이렇게 끝까지 영화책 오버람 선생님도 나눔 감사하시다고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밤에 감사하고 2주 동안 잘 쉬시고요. 우리 다음 준비하시는 윤정 선생님과 우연 선생님한테도 많이 오셔서 같이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주에 뵙겠습니다.